요새 자주 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예. 저 행복하네요. 아주. 예. 여러모로 그 한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저도 많고 많았지만 여기 모이신 우리 당원 동지여러분께서도 그 되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걸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치유인데 치유라고 하는 건 상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짜고 무슨 이 제목을 단 것도 아닌데 힐링 캠프를 한다고 그래서 이 정당에서 내건 행사의 이름이 치유를 위한 어떤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가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라는 생각 즉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원래 정당은 뭐 죽자 사자 싸우는 곳, 싸우는 사람들만 우리 매일 말 시작할 때 끝날 때 투쟁하는 곳이지 이게 치유를 입에 올리는 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들이 넓은 의미의 진보 정당에서 비단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얼마나 지혜로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서로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또 호응을 얻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게 저는 진보신당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그동안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실은 그저께 넘어갔습니다. 그저께 어제는 제가 안양당협에 갔었고 그저께는 홍세님 대신해서 지금 이제 아직 정해진 일정에서 물릴 수 없는 일정들이 좀 있어서 그저께는 원래 경북도당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 날인데 제가 대신 잠깐 들렀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거기서 만났던 한 분 우리 당원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당대의 경험입니다. 분당대의 경험. 생각을 보면 저도 분당을 거쳤지만 실은 지역당 활동은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만 내는 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이거 정말 그 시절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NL이니 PD니 싸우고 자기들끼리 온갖 종류의 이제 아수라장이 벌어지는데 평당원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서로 이제 당협에서 만나서 늘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이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듣고 나서 같이 늘 매일 보던 당원들끼리 마주 보면서 당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이 지금 쪼개진데 너는 어느 쪽이야? 네. 너는 떠나는 거야? 또는 남는 거야? 라고 물어야 했을 때 그 마음 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 분단될 때도 그랬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이 온 열정을 다해서 말하자면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이제 누군가가 부를 때 거기에 나서서 같이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좌우가 나뉘고 또 이쪽 저쪽이 서로 반목하는 와중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 나라의 역사, 우리 진보정당의 어떤 분당 뿐만이 아니고요.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걸 생각을 새삼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참 이게 그렇지 정말 상처가 깊다라는 생각 새삼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투쟁으로 단련되신 분들일 텐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까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
저는 그것이 이제 대단히 요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앉아서 할까요? 아니 그래도 앉으면 얼굴이 안 보여서 저는 네. 앉으나 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서서 할게요. 괜찮아요. 예. 맨날 하는 일인데 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저 저 예뻐해 주시고요. 많이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 저는 지금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쪼개진 거잖아요. 우리 속에서 예전에 이제 너는 어느 편이야? 그런지 3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쪼개지고 어제 안양에 갔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거의 몇 분 안 오셔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 다 한마디씩 해보세요라고 먼저 인사합시다. 저는 뭐 김삼봉인데요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뭐 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분당 국면에서 아니 분당이 아니죠 통합 뭐 안통합 이 국면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신은 통합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억압받는 입장이라고 내가 왜 통합을 지지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또 이제 비난받을까봐 네. 비난받을까봐 말씀을 잘 못하시겠다고 하길래 아이 괜찮으니까 뭐 저는 비난할 생각 없으니까 말씀해보시라.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조심스러움 속에서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남에게 상처를 줄지 또는 상처를 받을지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고 우리 홍사 선생님이 출마 인사에도 맨 마지막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우신 분 많죠. 그거 보시면서 그 구절 읽을 때 저 홍사님이 자기를 아는 사람 모두가 자기 보고 내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말리면서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말이 상처받을 거다 말이죠. 뭐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냐? 상처받을 건데. 이 정치가 언제부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걸 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상처 주는 거구나. 예? 사실 정치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자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해왔는데 어느 틈인가 보니까 나도 남한테 상처 주고 나도 남한테 상처받고 야단 법석 이거 이제는 뭐 이를테면 홍사 선생님처럼 그렇게 견결하신 분이 우리가 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뭔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서시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린다라면서 하는 소리가 고작해야 뭐가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건 이제 관심도 없어요. 이제 관심도 없어. 안 될 건 뻔하고 안 될 건 뻔하고 상처만 받을 거다. 야 이거 어쩌다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나 말이죠. 근데 희망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게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사를 처음에 이제 기획하신 분들께서 이거 치유의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 행사의 어떤 주된 프로그램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이 이제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구나라는 생각이고 너무 그런 의미에서 반갑고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긴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치유를 우리가 이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치유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가 라는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치유받기 위해서는 또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처받은 걸 이렇게 싸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왜 상처받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 김혜경 비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홍세환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출마 인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는 뭔가요, 여러분? 예? 위원장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상처예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제일 큰 상처예요. 그 이상의 상처는 없어요. 그 이상의 상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힐링 캠프에 뭐 다른 뭐 그런저런 얘기는 없었지만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그런 말을 너무 크게 입 밖에 내면 또 다른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조심 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우리한테 큰 상처가 되는 건 없어요. 네. 그죠? 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던 동지들을 못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전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네. 그게 있었더라고 한다면 뭐 더불어서 이렇게 그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얼마든지 또 소소한 그런 어떤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보면 뭔가 역사를 믿고 흔히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말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40년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전태일 열사가 죽기 전에 낙서들이라고 하면서 쓴 글을 제가 제일 처음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요즘 와서 다시 들춰보게 되는 책인데요. 낙서들.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인간은 불공평한 입자인가 공평한 입자인가. 불공평한 분수에는 공평한 대수를. 인생이란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진리란 경험에 의한 양심의 소리 그것이다. 천차만별 인생보다는 웅대했지만 배우는 작았다. 인간은 100가지 욕망을 가진다. 그렇게만 겨우 한두 가지를 달성하고 죽을 뿐이다. 죽음 그 자체를 증오하기에 앞서 생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 생 그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면 죽음 그 자체를 감사해라. 앙상한 가지마다 잎새는 매달렸지만 짓궂은 북풍은 앙칼지게 발버둥치다 매달림을 비웃는다. 여러분 이거 1월 7일이면 분신하기 채 1년도 안 될 때죠. 11월 달인가 인 걸로 13일입니까? 근데 그 대학생이 아니었던 건 고사하고 대학생 친구도 하나 없었던 우리의 전태일이 두서없이 반복해서 죽음을 고민하면서 쓴 낙서일 것 아니에요. 일기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첫 마디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거다. 왜 희망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희망함이 적어지는 거고요. 점점 더. 그리고 희망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서준식 선생님 동생 되시는 서경식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한국의 교환 교수로 2년 계시는 동안에 제가 같이 대담을 해서 길게 책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07년 무렵인데 그때 그분과 제가 이제 그분은 제일조선인으로서 그리고 두 형님들 한 분은 17년 한 분은 19년 옥살이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들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제가 뒤에 책을 펴내면서 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거구이고 이렇게 덩치가 아주 좀 약간 지병도 가지고 계셔서 좀 몸이 이렇게 부하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 가고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가끔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책을 글에다 쓴 적이 있었어요. 저분이 자기의 그 가족, 물론 가족만은 아니죠. 역사지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울어본 적이 없어서 눈물을 언제나 안으로 삼켜서 그 눈물 때문에 몸이 퉁퉁 부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앞에 이제 그 책을 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리고 그게 대담하는 내내 언제나 굉장히 첨예한 긴장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뭐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가 역사에 대한 신뢰, 뭐 믿음, 민중에 대한 신뢰 이런 말도 한 모양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출판사 그 편집자가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서경 선생님하고 제일 좋은 대화의 맞상대가 김아무개겠다 해서 이제 붙여준 거거든요. 이제 찻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처음 초면에 뭐 역사에 대한 신뢰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떠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굉장히 쇼크받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응? 마치 니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사람은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소식을 못 들은 것인가 말이죠. 아니 웬 믿음? 예? 웬 역사에 대한 신뢰? 뭐 철학한다더니 약간 이거 바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믿음을 입에 올리나?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믿음을 입에 올린다면 1, 2, 3, 4 경우 쭉 얘기를 하면서 다 바보들인데. 예? 그러니까 국수주의자들의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철진한 막시스트들의 믿음까지 다 이게 뭐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 떼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모자란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건데 지금 아니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무슨 믿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국에는 있나 얘가 무슨 종류의 인간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담을 한 반년 이상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정말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광주에 오셨어요. 9월 중순에 다시 이제 일본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책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셔서 한국에 오시면 뭐 제가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오시니까 사람이 뭐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5.18 유적지 같이 그 일본의 학생들 안내하면서 이제 얘기를 땡볕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짧게 그 말씀 드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일본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섣부르게 희망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FTA가 목전에 닥쳐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뭐 어째 FTA가 잘 넘어가겠지.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경계하시는 희망입니다. 예. 게으른 자의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자동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희망. 이분은 그걸 계속 경계해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옳아요. 그 경계가 그 경고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하니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일본 사회를 두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본 사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섣부른 희망을 말씀하시는 게 나쁘다라고 해서 일본 사회가 어떻든 잘 돼갈 겁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 핵발전소 재앙 그런 기타 등등에도 불구하고 어째 또 이제 그 전후 일본 체제가 재편돼서 앞으로 어떻게든 잘 돼가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희망 없어. 라는 말로 끝내버리신다고 하면 그건 일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해봤자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응? 구경하는 사람은, 관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지만 현실에서 싸우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희망이 없을 때는 누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응?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 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그건 김생 말이 맞는 것 맞다고.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그걸로 부딪혔는데. 그리고는 이제 건배사 하시죠? 그랬더니 성현 선생님이 술잔을 딱 드시더니 희망을 위하여. 자, 우리한테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믿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희망을 뭐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 희망 운운하는 건 그건 그 몽상가의 일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굳건한 잘 정돈된 어떤 그런 희망, 믿음, 미안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가 했던 일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일만도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도 동학이 혁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했던 거잖아요. 새로운 종교를 말을 했던 게 그런 거였는데 어떻든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길게 드린 거 우리 시대가 보편적으로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나는 희망 같은 거는 믿지 않아요.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쿨하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도 전태일 시절에도 전태일 주변을 보니까 예,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서 희망 또는 믿음 같은 것 냉소하고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이라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예? 냉소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현금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젊은 이 이상주의자가 전태일이 예? 죽기 채 1년도 되기 전에 예? 집요하게 희망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실 4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떳떳한가 혹시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희망을 냉소하는 게 그게 상당히 고상한 것처럼 교양 있는 태도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100여 년 전에 니체가 이렇게 통렬하게 희망에 대해서 쿨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 따위는 없다.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이여.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몸이든 옷을 입었든 간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런 꼴을 보는 것이 나의 오장육부에는 쓰라린 고통이 된다. 미래가 주는 으스스한 느낌 그리고 일찍이 새들을 전율시켜 날아가 버리도록 한 것들조차도 너희들이 말하는 현실보다는 친숙하며 다정할 것이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며 신앙도 미신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니 말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가슴을 펴고 뻐긴다. 펴 보일 가슴도 없으면서. 그렇다. 너희들이 어찌 신앙을 가질 수 있으랴. 너 형형색색의 전박이들이여. 너희들은 일찍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의 그림에 불과하지 않은가. 너희들은 신앙 자체에 대한 움직이는 반박이요 모든 생각을 분쇄하는 자들이다. 이때 이 생각을 이념이라고 바꾸어 읽으셔도 됩니다. 너희 현실주의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신앙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부른다. 너희들의 정신 속에서 온갖 시대를 온갖 다양한 의견과 이론과 이념이라고 바꾸어 읽으셔도 돼요. 시대가 서로 반목하면서 떠들어댄다. 그래도 모든 시대의 꿈과 잡담이 너희들의 각성보다는 더 현실적일 것이다. 너희들은 생식의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해야 했던 자는 언제나 자신의 현몽과 별의 전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신앙을 신앙했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처를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을 신앙했던 것이다. 너희들은 무덤을 파 시신을 묻는 자들이 그 곁에서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는 반쯤 열려있는 문과도 같다. 모든 것은 멸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현실이다. 설명 많이 할 필요 없죠. 여러분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다 그런 말 때문에 좋아해요. 쿨한 니체. 근데 여러분 이게 니체의 진면목입니다. 이게 진짜 니체예요. 네. 니체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생전 인용하지 않는 이상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근데 저는 다른 책에서 니체를 조롱하다시피 맨날 사람들이 하도 니체 좋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니체를 존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해야 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지요? 창조는 아직 오지 않은 걸, 지금 무인 걸,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야 될 건 지금 있지 않은 건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못 믿으면 그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걸 믿어야 할 수 있잖아요.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근데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지모신당의 실패는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제가 작당에 가서도 말씀드렸고 어디 가서도 당에 일반 크고 작은 당에 가서 맨날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을 믿지 않는데 어떤 놈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돈 주고 살려고 하겠어요? 응?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상스럽게 말을 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가능하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허경영한테 배웁시다. 도무지. 예? 이 진보신당에 있는 이 똑똑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실증주의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증명해주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네, 남도 믿지 않아요. 그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처와 치유와 믿음에서 그냥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서로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약간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서 예전에 서양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종교가 그 믿음을 확대 재생산을 하다가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잖아요. 이건 너무하네.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이런 식의 믿음은 가짜지. 예?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거지 이거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세속적인 믿음이 나왔으니 그게 과학입니다. 예, 그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마크스가 곧 죽어도 내일 모레 공산주의 천년왕국이 도래할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곧 죽어도 하는 말이 근데 내가 말하는 이건 과거에 뭐 예수님이 말했던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건 과학적 인식에 입각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예측이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거기에 완전 우리 올인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게 꽝이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 거짓말이다. 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믿음을 얘기했을 때 서경유 선생님이 이 사람 모자란 사람이네. 이 사람 바보네. 칸트 했다더니 역시 이상한 철학을 해가지고는 사람이 모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런 식의 얘기 지금 안 믿게 된 시대가 우리 시대고 그거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반박된 건 반박된 거니까 명백히 반박된 걸 가지고 또 우기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보정당 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수정당은 있는 거 가지고 흥정하는 게 보수정당입니다. 우리 현금이 있어요. 예? 그거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거기 안 가겠어요? 현금이 있는데. 우리는 현금 없어요. 현금은 없고요. 현금 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금 내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현금 내고 오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 현금 내시면요 우리 미래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거든요. 우리 자신이 못 믿어요. 언제나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잖아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떠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이게 1970년대 다시 이제 또 쓴 글인데 저한테는 마음의 스승이라고 해도 좋을 함석헌 선생이 박정희 치하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면서 썼던 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는 차 안에 앉은 사람 모양으로 저들은 뻔히 알고서도 내려간다 위험하다 브레이크가 풀린 차가 언덕길을 내려가요. 그걸 보면서 내려간다 위험하다 짓거리건만 그것이 조금도 내리닿는 차 걸음 같은 이 나라의 빠져듦 이 나라의 침몰을 멈추지는 못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한 개의 의견이나 얘기이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뭐냐? 갈라진 생각이다. 이 다 심오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의견은 철학적으로 독사예요. 여러분 혹시 철학 인문 책 읽어보신 분 있으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독사와 이제 의견과 인식. 의견이란 갈라진 생각입니다. 본래 생각이란 갈라진 것이다. 그것이 삶의 힘이 되려면 믿음에까지 통일되어 변화해야 한다. 믿음은 하나로 변한 생각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이야기이다. 이야기란 곧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냥 대충 잊어버려서 여기 부처님 넣어도 똑같아요. 예. 진리라고 해도 똑같고 역사의 뜻이라고 해도 똑같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곧 전체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요. 얘기란 사람끼리 하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는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어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는 용기 없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곧 진리에 봉사하고 싶은 의기가 없는 것들이 양심의 불안을 한때 잊기 위하여 자위로 하는 관념의 장난이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일어나는 식욕을 참지 못해 간수보고 먹을 것을 다오 하지는 못하고 저희끼리 모여 앉으면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 배는 조금도 불러지지 않는다. 생각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려면 공적인 증언으로 나와야 한다. 증언은 곧 행동이다. 참말함이다.
믿음이 없어요. 이게 니제뿐만이 아니라 자 다시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함석헌 역시 이 나라의 어떤 진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인데 그분 생애에서는 그래도 이분이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고작 해야 우리한테 있는 건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내에서 의견 그룹 이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은 좀 딴 얘기지만 딴 얘기지만 일은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일은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아요. 누구는 반핵으로 날밤을 새우고 누구는 반 FTA로 날밤을 새우고 누구는 강정리에서 날밤을 새고 일은 다양하게 누구는 학벌 파파로 날밤을 새우고 다양하게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견이 다양하면 안 됩니다. 의견이 갈라지면 안 돼요. 그건 생각이 갈라지는 거고 그때는 치명적입니다. 근데 일을 하는 분들은 아무리 일은 언제나 현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 역사가 일은 다양하게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의견만 갈라졌던 거예요. 10인 20색으로. 그 아무 일도 못하면서 서로 상처만 줄 뿐입니다.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견은 언제나 증언은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반핵으로 날밤을 새는데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반핵으로 날밤을 새는 자리에 안 오고 강정리 가서 날밤을 샌다고 해서 그거 비난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공적인 행동으로 그게 증명돼야 된다. 믿음이 역사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되고 공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얘기를 맞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이 함석헌이 맨 마지막 인용문이 다시 함석헌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믿게 된 시대다. 역사에 대한 거대 담론이 지금 와서는 다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린 모래성처럼 그렇게 무너져버린 흩어져버린 시대에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의견이 아니면 뭐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누구는 신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누구는 역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함석헌 대답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끼리를 믿어야 믿음입니다. 우리끼리를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 주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데 아니 믿을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진리 믿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데 아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데 참이라고 하는데 영원불변이라는데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데 어느 마음이 아니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끼리 서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니 진리니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 모두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관념이요 빈 생각이요 공중누각입니다. 중략하고 우리는 이 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 또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믿음으로 계시는 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허막막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는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저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진보신당 같이 참여해서 하면서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제가 실은 당에서 그냥
이분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저분도 만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보고 한 번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면 당을 떠나서 이제 통합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러면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제가 먼저. 나도 광주 바닥에서 맑게나 하는 사람이고 제가 먼저 민주당 가서 앉아 있으랍니다. 민노당도 아니고. 나 거기 가면 대접받을 텐데. 내가 먼저 가서 길다가 오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다 좋은 그렇게 좋은 얘기인데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세요. 내가 홍 선생님 척탄병 좋아하는데 내가 그럼 민주당 척탄병 할 테니까 민주당 가서 당신은 민노당 거쳐서 오시고 어차피 다 하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예? 내가 민주당 가가지고 걔들도 정신도 좀 차리고 좀 진보적으로 그냥 견인하겠습니다. 나 말 잘해요. 친구도 많고 거기 가서. 예? 그렇잖아요. 왜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늘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제가 못하는 까닭은 이런 분들을 떠나면 안 되지. 네. 이런 분들을 내가 버리고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뜻이 그겁니다. 진보신당에 남은 15,000명의 당원들은요. 동학 이후에 한국에 약 120년 진보운동의 역사가 남긴 미래의 씨앗들입니다. 이건 다른 학문이 아니고 3,000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철학 공부하는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남아있는 진보신당의 15,000명은 여러분 종자 씨앗이에요. 미래를 위한. 여길 떠나서 이런 종류의 씨앗을 제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대단히 큰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거 아니고요. 예. 나도 이 시대의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도 이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나도 이 시대의 루소나 막스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근데 뜻이 통해야지 세상을 바꾸든지 일을 하든지 하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안 떠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홍세님께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시면 돼요. 네? 나가시면 돼요. 홍세님 저 믿으시잖아요. 제가 홍세님 믿고 여기에 그냥 두말하지 않고 쫓아왔듯이. 네? 분당될 때 전들 이렇게 이쪽 저쪽 네. 본다고 보지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홍세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온 거죠. 출마해라. 이번에 그걸 잘 써먹었어. 왜 지금이냐, 왜 나냐 그러더라고요. 왜 나냐 그러길래 제가 굉장히 겸손하고 정중하게 홍세님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시고 하는데 제가 제가 그랬어요. 홍세님이 왜 나냐 그러길래 제가 그럼 제가 할까요? 응? 그럼 제가 하겠냐고 제가. 응? 근데 그랬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 이쪽으로 와서 빨리 출마하라고 했을 때 쉽게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저보고.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나중에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에 저를 보고 제가 축구팀이 넘어요. 제 제자들이. 대학원의 학생들이. 근데 아시죠? 대학원 형들하고 하는 건 인생을 거기 거는 건데 이 선생이란 작자가 말이지 자기들하고 아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휙 예? 선거에 출마해서 만약에 제가 붙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인감이다 라고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 딱 마치고 나서 제가 학생들 정시로 딱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사과했어요. 이번에는 비상 상황이었다. 예? 자초지종을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말석 달라고 그랬더니 8번을 주더라. 근데 어차피 그거 안 되는 번호인 줄 내가 이렇게 알고 내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번호가 몇 번이든지 간에 반드시 허락받고 하겠으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라고 제가 했어요. 왜 홍사님이 그 말씀 드렸죠. 그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허투루 인생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제 말씀 들어주셔야 되겠다. 2대1 그렇게 됐네요. 이제 제가 홍사님 합부름 사회 모시고 와서 이제 1대0.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핑계로 또 딸려와서 1대1. 이번에 2대1도 했어요. 네. 근데 어떻든 그게 만남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제가 사실은 그 뒤에 여기 와서 3년을 있으면서 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건 여기 모이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건 입에 발린 얘기 아니에요. 네. 입에 발린 얘기 아닙니다. 믿으셔도 돼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리고 매번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항심이 네. 당을 구한 거예요. 네. 당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도 이거 아니지 라고 하는 게 그 굳건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서로에 대한 믿음, 역사에 대한 믿음이 당을 지금 이제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를 믿는 거고 인간을 믿는 거고 인간의 선함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사이에서 먼저 언제나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상층부에서는 온갖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러자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처음부터 거대한 남론이 쑥 나올 수는 없어요. 예? 예. 근데 우선은 하지만 하나하나 지금 거대 담론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예? 그러니까 거창한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붕괴되어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씩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게 일입니다. 그게. 근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냥 생존만 자꾸 염려하니까 사실 진보신당에 살아남든 없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중들의 삶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응? 저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제 철학 교수라고 뭐 인문학의 위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뭐 그런 걸 걱정을 하세요. 인문학의 위기니 아니니 인문학이 없어진다라고 한들 내가 아쉬울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걸 염려해야 됩니까? 인문학의 위기를 염려하는 건 인문학의 밥그릇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문학의 밥그릇을 염려하는 게 철학 교수가 할 일이냐고 그게. 예? 그렇잖아요. 제가 염려할 건 철학의 존재 이후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과연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인문학의 위기지 당연하죠. 뭐. 예? 우리 당도 똑같아요. 우리 당이 내년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상관없어요. I don't care입니다. 정말. 그건 없어지면 어떤데요? 누구한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지는 게. 우리 당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온 일이 뭐라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3년 동안 맨날 토론만 했지. 예. 이렇게 해야 살겠냐 저렇게 해야 죽겠냐.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민중들에게 우리가 15,000명이 계속 당을 꾸리고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 땅의 질곡 속에 있는 민중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보태주는 것도 없는 것들이 앉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잖아요. 아까 의견 그룹 어쩌고 이런 말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그 의견 그룹 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상처받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의견 말고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일을 하시면 돼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등대정당이니 아니면 시민단체를 하자는 거냐 그러면 정당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시민단체는 뭐 애들 장난입니까? 시민단체는 애들 장난이냐고요. 그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에 비하면
박원순 씨가 처음에 그렇게 서울시장 되겠다고 참여했는데 차린 거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줘버리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시민단체밖에 안 된다라고 한들, 한석도 못 얻는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걸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성실했다라고 한다면 알아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자꾸만 굴리는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들이 민중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뿌리 깊은 습속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민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민중입니까? 진보신당 엘리트들이 보기에. 민중이 어떤 사람들이 민중이에요? 학교 다닐 때 똘들이 민중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민중이라는 애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던 애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은 습속이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요. 그 민중이 바다에 자기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서준식 선생님 옥중 서한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역사의 불행이 뭔고 하니 민중이 피를 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이 땅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밥상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내버리고 일만 합시다. 이제. 네, 일을 해야 돼요. 네 가지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극복해야죠. 우리 그거 하자고 있는 건데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첫 번째, 자본주의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됐던 게 이 양자택일 때문이에요. 사적,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1. 자본가들이 말하는 2.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유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저걸 강령을 이제 매듭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만 했지 어떻게 극복하자는 말이 없었잖아요. 저는 남들 통합 독자 논쟁하고 있을 때 골방에 처박혀서 계속 그것만 했어요. 평당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자본주의 극복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금 제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 지금 이제 하나씩 씩 말씀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같이 이제 우리의 공약 속에서 그게 나왔어요. 첫 번째, 노동자 경영권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군가요? 라고 물으면 제가 지난번 작당 모임에서 그 얘기했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군가요?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이냐라고 얘기해요. 무식하게도. 그리고 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교과서적인 대답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소액주주들이 이게 주식 사서 이렇게 자본금을 모아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법인이란 말입니다. 법인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 법인은 레갈 퍼슨이라고 하는 건 퍼슨이 주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김상봉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노예도 아닌데 누가 내 주인이겠어요. 마찬가지로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해 준 게 법인이거든요. 주인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다만 무엇인가 하니 그 주식회사가 그런 법인인데 자 참고로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막스는 주식회사가 본격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본론 3권 맨 끝에 주식회사가 어쩌면 자본주의 체제를 돌파하는 파열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만 암시하고 더 이상 얘기 못했어요. 근데 주식회사가 뭔가 하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해 당사자가 넷입니다. 주주, 투자자들이죠. 이네들이 그런데 몫은 뭡니까?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받아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들. 그네들은 이자하고 원금 나중에 주면 돼요. 그게 그네들의 몫이에요. 노동자. 세 번째, 임금이 노동자의 몫입니다. 네 번째, 계약자 또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역, 기타 등등.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자기가 받을 거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경영권은 누구 겁니까?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레지듀얼 클레임, 자녀 청구권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머지예요. 나머지 것.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누구한테 줘도 괜찮아요. 보험회사처럼 보험 계약자들이 낸 건 제일 좋은 건 협동조합처럼요. 그건 계약자들이 사장 뽑는 게 제일 옳은 거예요. 원래는. 네? 계약자 또는 소비자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역시 돈 낸 사람이 돈이 제일 아까우니까 기업의 운명, 기업의 흥망, 성쇠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주주한테 줬어요. 주주가 선임하게 했죠. 전문 경영인을. 그랬더니 지금은 그 전문 경영인이 주주도 속이고 은행도 속이고 정부도 속이고 소비자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자기들 혼자 다 속여서 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게 엔론 사태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했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동결정제로 해라. 노동자 절반, 노동자 대표 절반, 그 다음에 주주하고 은행 대표 절반으로 만들되 가부 동수일 때는 주주 대표 쪽이 이기는 걸로 해라 말이죠.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주주 자본주의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한들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또는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뭔데요? 우리가 다 낸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지금 최대 주주예요. 20년, 30년 전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상황을 보고 이거 연기금 사회주의네. 네? 연기금 사회주의네 이거.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이월된 임금인데 익명의 노동자가 최대 주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더 말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만하고요.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물건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추상화된 물건 또는 추상화된 재화로서 돈이 자본이 소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영권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정당하냐 부당하냐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대통령이 정당한 권력잖아. 박정희는 아니지만 지금 이명박은 미운 놈이지만 정당한 권력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 대상이 되는 자들에 의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력이에요.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퍼티가 프로퍼티 소유물이 아니고 파워 권력이라고 할 때 그 권력의 정당성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만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고한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내년 선거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우리 이름은 내버려야 돼요.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아멘 하세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민노당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민노당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민노당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일 동지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유화의 원리와 노동자의 경영권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유화의 원리, 관료주의의 원리와 노동자 경영권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남한의 자본가들과 결탁해서 중국식의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을 해야지 차라리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노동자 경영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박해야 되겠지만 남북한 통틀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 삼성 전체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고요. 삼성 전체의 직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이미 국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향해버린 게 지금 시대고 그런 데서 기업 국가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기업 국가의 시대인데 기업이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가장 노예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때 기업 자체를 폴리스로 만들어야 돼요. 기업 자체를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습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NL 욕할 것 없이요. 우리도 통일 얘기해야 돼요. 노동자 해방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강령 정신이에요. 우리 즉흥적인 얘기 아니고. 논란이 있었지만 82.5%로 통과될 때 제가 그랬죠. 읍소를 하면서 제가 진보신당에 잠입한 주사파라고. 제발 좀
한번 봐주십사고.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예? 비전 없이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될 수 없다고. 그럼 뭡니까? 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끌려가나요? 우리 나름의 언어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통일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딱 이거예요. 40년 전에 DJ가 여러분 40년 전에 DJ가 예비군 폐지 얘기해서 빨갱이로 몰렸잖아요. 근데 40년 후에 DJ를 넘어서는 담론이 안 나오니 우리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DJ 욕만 할 줄 알았지. 여러분 내년 선거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네, 이거 해야 돼요. 뭐냐? 상비군 폐지 내버려야 됩니다. 상비군 폐지. 아들 군대 안 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들 없어요? 너무 행복하시네요. 너무 행복하시네요. 이게 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회의 재앙이에요. 이게. 예? 마음속으로 돈 있는 사람들 군대 안 갔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얼마나 부러워해요.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야, 저 무슨 때문에 저 군대를 안 갔을까? 예?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이게 키보드 붙잡고 또 막 있는 대로 또 욕을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안 가고 싶으면서 자기 자식도 안 보내고 싶으면서 욕을 해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회적으로 해결합시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기생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이제 용감하게 몇 사람이 여기 부딪히더라도 당해서 책임집시다. 젊은 사람들 감옥 가게 만들지 말고요. 제발. 우리가 감옥 가요 대신. 예? 우리가 빨갱이 소리 듣더라도 상비군 폐지 얘기를 해야죠. 그게 진보지. 언제까지 순치될 대로 순치되어서 남들이 시킨 얘기만 하고 요선 너희들 넘어서면 안 돼? 예? 저는 이거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면 흥분하는데요. 형을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진보가 이런 진보를 가지고 진보라고 그러나. 예? 상비군 폐지 얘기해야 돼요.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싹 없애자는 얘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 예? 최소한 일본 자위대식으로는 만들어야죠. 직업군인제로. 예? 그러면서 대규모 군축 들어가고 평화 프로그램 가고. 예? 그리고 남한에서 삽질하지 말고 북한에서 고속도로 놓으라고. 예? 니네들 박정희 고속도로 놔다고 맨날 뭐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앉아 있는데 북한에 가서 고속도로 놔. 라고 말하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갑시다. 전쟁은 저쪽에서 통일 얘기한다고 우리는 그거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상비군 폐지. 예?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싫어하겠습니까? 한쪽에서 또 이제 쟤를 빨갱이라고 한참 욕하겠지만 이 생각이 있는 엄마들이라고 한다면 야, 내 겉으로는 쟤를 빨갱이라고 욕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상비군 폐지는 차마 못하거든요. 우리가 해요. 갑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국립대학 평준화, 그래서 학벌 없애자 라는 얘기하고 나가면서 이제는 교육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의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선정적으로 서울대 폐지라고 이제 내걸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의 서울대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의. 예?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뭐예요? 판검사들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국립대학 교수들은 뭐 때문에 한 군데 앉으면 평생 가요. 저는 막 벌써부터 6년 지났는데 좀 있으셔서요. 나한테 좀 누가 나 좀 안 쫓아내주자 말이죠. 딴 데로. 예? 아니면은 뭐 순환 보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가고 싶은 게 저는 제주도입니다. 가서 제주도당을 이렇게 예? 가서 같이 강경리 가지고 싸우면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공생님 출마 인사나 그 이제 정책에도 고 아마 같이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 얘기 여러분 저기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제는 의제를 하나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각제로 바꾸잡아야 돼요. 여기 대통령제는요. 이건 말만 민주주의지 5년 동안의 독재입니다. 내각제 해야 돼요. 내각제를 하면 한 석만 있어도 100석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슐레스비 홀슈타인 주라고 하는데 저기 젖소 많이 있는 저기 덴마크와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주.
사람들이 보수지역에서 50년 동안 한 번도 좌파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곳에서 제가 돌아올 무렵에 좌우 동수가 됐어요. 3인당과 기민당이 동수가 됐어요. 근데 설마 지방의회가 짝수였겠습니까? 홀수지. 근데 홀수는 홀수인데 그 50명 말고 101명에서 한 명이 누구 몫인고 하니 덴마크 소수민족한테 할당된 의석입니다. 근데 좌우가 50명씩 딱 갈라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 이제 구애를 하는 겁니다. 주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3인당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기민당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됐겠어요? 참 그 사람은 멋있어요. 지혜롭습니다. 딱 TV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그 덴마크 저 소수 정당 한 사람 그 지방 의원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못 받는다. 선거 다시 해라. 아니 내가 덴마크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회주의자겠냐. 덴마크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기민당 지지자겠냐 말이죠. 응? 덴마크 사람들도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겠냐고. 근데 이쪽 편을 들면은 나 때문에 이쪽 편이 이제 집권을 하는 건데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내가 수상이네? 내가 주지사네? 한석 가지고? 이건 부당하지 않냐? 어?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선거 다시 하라고. 다시 했어요. 이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가 돼야지 인물을 안 보고 정책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도무지 이 한국의 정치가 쇼가 돼. 이제는 완전히 이게 연예인 뭐 이렇게 무슨 토크쇼처럼 다 돼가지고요. 이제는 이거 이대로는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얘기해서 통합, 연합 이런 거요. 우리 유연해야 돼요. 저는 내각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나라당하고도 우리 딜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돼요. 한나라당 마음속으로 내각제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당신 지지 내각제 하자고. 그러나 당신들 이거 우리한테 뭐 줄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누구하고도 다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이거 농담이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유연해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슬슬 이제 그 이야기를 매듭 짓겠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뭔고 하니 정당다운 정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미 지금 있는 정당은 다 망했어요. 내년에도 안철수가 나오든 문재인이 나오든 정당에 쉽게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게 전초전 아니었겠어요? 근데 끝내 정당에 안 들어가고 지금 끝났잖아요. 들어가면 손해니까 표가 날아가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대중은 각성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3배를 더 1대 3이었잖아요. 1대 2였고 20대 30대가 여러분 새로의 정치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물을 보고 있어요. 안철수, 박원순. 근데 곧 20대 30대는 바보입니까? 개인으로 정치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곧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이거 골치 아프네. 당이 아니니까 이 민주당 때문에 이게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 가마를 타고 있는 꼴이니까 이게 될 일도 안 되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올바르게 현대화된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묻게 될 거예요. 근데 묻는데 지금의 기존의 정당이 그거 쉽게 자기들이 버릇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거 그렇게 한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정당,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라고 물으면 진보신당을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그게 됩니다. 역시 저의 마음의 스승인 함석헌이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혁명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혁명가들 아닙니까? 혁명의 조건 세 가지. 1.
철학과 이론 또는 이념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함석헌식의 표현으로 뜻이 있어야 된다. 공유하고 있는 뜻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강령에 표현됩니다. 네. 두 번째, 그 뜻의 입각에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아, 그 뜻이 좋군요. 이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나를 따르라 라고 앞장서서, 왜냐하면 정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의 어떤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의 첫 번째 창구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또는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뭐 현역 정치인으로 나서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그 일을 맡아줘야 돼요. 다양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정당 강령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 처음에 말했기 때문에 입 아프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처럼 역사 속에서 물과 불의 시련으로 단련된 당원들 없어요. 역사가 남긴 역사의 풀무 속에서 정화되고 단련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제가 아첨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문제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못 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홍 선생님이 구원투수로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분들은 많이들 떠났어요. 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으면 이제 상체에서 새살이 돋아나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속에서 키우기도 하고 우리 밖에서 모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제 총선에서도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죠. 질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되게 박수치고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환멸의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누구도 삼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재벌을 해체하자고 나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환멸의 시대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르르 다시 민주진보연합군에 등 돌리고 우르르 다시 한나라당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총선과 대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지금 할 자격도 없고 말 안 할 거예요. 말씀 안 드릴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기회가 지금 2번 더 주어져 있습니다. 내년 총선 잘 넘기고 총선 대선을 잘 넘기고 우리 당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1년 전후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당을 자랑스러운 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또는 과거에 그냥 운동이라고 하는 것 하다 말다 공부를 안 하고 그랬지만 제가 느꼈던 아쉬움이 뭐였는가 하니 이것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하다 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라. 이거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모두 나가서 당원 배가 운동하시고요. 똑똑한 사람들 낚시질 해서 오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굴러온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신 게 저를 진보신당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도 제 자랑 좀 하자면은 강령 소유원의 책임지라고 맡긴 게 여러분들 잘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훌륭한 실수를 했답니까? 그래. 라고 말을 했더니 물었더니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그 진보신당의 이론가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는 철학적인 강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아무개가 당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시킵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저도 굴러온 놀이잖아요. 근데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사람들 불러오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불러오셔야 돼요. 못난 사람들 불러와자 아무 쓸모 없어요. 반만 죽네. 훌륭한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근데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를 비워놔야 됩니다. 의자를 비워놔야 돼요. 의자를 비워놓고 사람을 불러오세요. 한나라당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변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재호, 김문수까지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도 빼옵시다 좀 다니면서. 우리도 빼오자고요. 사람을 얻는 게 천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또는 우리가 상석에 앉아서 우리가 아랫목에 앉아서 사람들을 불러들여봤자 온 사람이 앉을 때 설 때를 모르고 쭈뼛쭈뼛하고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런 진보 정당 희망 없습니다. 다니면서 아 이런 사람이면 우리한테 와서 정말 큰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시거든 놓지 마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 소시적에 사랑을 구해서 예? 예, 애인한테 하듯이 좀 그래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총선 대선 거치는 동안에 당원 배가 또 배가 해서 우리가 5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사는 바로 굴러갑니다.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나름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